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을 맡은 KBS 전종철 기자입니다. 오늘 자정 21대 국회가 종료됩니다.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쟁점 법안 4개에 대해 방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보자 하니까 코너에선 지난 4년 국회 최전선에 섰던 여야 보좌관들이 21대 국회를 돌아보는 시간 가져보고 2부에선 삼선고지에 오른 민주당 조승래 의원과 함께 내일부터 문을 여는 22대 국회 전망해 보겠습니다. 문자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현직 보좌관의 눈으로 정치권 흐름을 읽는 시간 보자 하니까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실의 김민정 보좌관, 민주당 이형석 의원실의 이동윤 보좌관, 그리고 개혁신당 조웅천 의원실의 조현욱 보좌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21대 국회가 오늘 자정 종료됩니다. 아까 이제 방송 시작 전에 말씀하신 거 보니까 되게 홀가분한 것처럼 이게 국정감사를 안 치러도 되나 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의원회관 오늘도 막바지 이사하고 있어요? 지금 저 방송국 오기 전까지 회관에 좀 있다 왔는데요. 지금 네. 저도 뺄 게 있어서. 근데 지금 이사하느라고 아주 진짜 회관이 아주 후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들 그 땀이 막 날 정도로 덥잖아요. 그래서 네네. 지금 뭐 복도가 이제 나가는 의원실, 그다음 들어오는 당선인실 이제 이삿짐으로 사실 가득 차 있습니다. 네네. 자, 김진표 국회의장 제가 아까 뭐 일정표를 보니까 오후 5시에 시작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예, 퇴임식이. 그래서 예정대로 됐다면 이제 퇴임식 막 시작된 것 같고요. 국회의장단 의원들도 의정 활동 사실상 마무리했다고 봐도 되는데요.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세 분 보좌관님들 21대 국회 마치는 소회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이동윤 보좌관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21대 국회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국회 생활을 하면서 가장 치열하고 재미있고 좋았던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열심히 일했고 물론 여당이었다가 야당이라 중간에 바뀌기도 했지만 모셨던 의원님이 워낙 좋으셔가지고 재밌게 일도 했고 같이 일했던 보좌진 직원들도 다 좋은 친구들이어서 좋았고 네. 또 하나 의미 있다면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 회장을 하면서 네네. 보좌진들 처우 개선이라든지 그리고 보좌진으로서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역할을 하면서 조금 더 의미 있고 재미있게 했던 그런 국회가 아니었나 그렇게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조현욱 보좌관님. 그러면 저는 잘 아시겠지만 민주당에서 계속 하다가 저희가 이제 탈당 그다음에 뭐 제3지대 통합 과정들 그리고 개혁신당까지 와가지고 여기까지 이제 이르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난 21대 국회 동안에 뭔가 많이 좀 바꿔보고 싶었는데 얼마나 바꿨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결과 총평을 해보면은 결론은 사실은 좀 실패한 그 시도들이었었는데 그래도 뭐 의미는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2대 국회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김민정 보좌관님. 네, 저도 지난 4년은 아마 지금 여기 저희 나온 보좌관님들 다 보좌진 협의회 회장을 또 했던 그런 그 21대였기 때문에 그 어떤 때보다 좀 드라마틱했고요. 그래서 조금 시원하기도 하지만 섭섭한 마음도 좀 큰 게 사실입니다. 네, 5226님이 제22대 국회가 내일 시작되는군요. 제발 초심 잃지 마시고 국민과의 약속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걸 주셨고요. 자, 그럼 우리가 그동안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무슨 국회다 이렇게 명칭을 붙이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법안 처리를 저조하면 뭐 식물 국회다. 뭐 여야 대치 심각하면 뭐 동물 국회라는 얘기도 있고 21대 국회란 과연 어떤 거였는지 우리 이 보좌관님 어떤 국회였습니까? 명칭을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애매한 국회였다.
국회 21대 국회 기간 동안에 정부가 여야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당이었을 때 추진했던 정책과 방향성에 대한 것들이 중간에 바뀌게 됐고 정부 국정기조가 바뀌니까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좀 저희가 막혔고 중간에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또 야당이 돼서도 현 정부와 그 각을 세우면서 현 네. 정부 국정기조에 대해서 저희 쪽 목소리를 계속 내는 측면에서 뭐 여당도 답답했겠지만 저희도 국회에서 보기에는 좀 답답한 측면이 있었고 그래서 계속 국가나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이 국회 역할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부가 바뀌고 국회가 정리가 안 되면서 조금 애매하게 지금의 결과로 이렇게 정리되지 않았나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금 애매했던 국회다. 그래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현욱 보좌관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21대 국회 여러 가지 이제 상징적인 사건들이 있는데 저는 가장 중요하게 본 거는 법안의 단독 처리 그리고 이어지는 대통령의 제2요구권 이제 거부권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정해진 공식처럼 회로가 돼가지고 돌아가고 있는 국회가 돼버렸잖아요. 21대 네. 국회. 그리고 이 21대 국회가 22대 국회까지도 계속 연장은 되는 상황인데 정리하자면 그러니까 예전과 같은 타협이나 조정 이런 것들은 아예 없어진 양극단 정치 그다음에 무한대결 국회 이런 정도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민정 보좌관님 어떻게 보세요? 좀 진부한 이야기긴 한데 방탄 국회죠. 그러니까 이게 국회가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이게 그 어떤 여야를 할 거 없이 특정 정치인이나 뭐 어떤 정치 집단 또는 이제 정당을 위한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얘가 뭐 이제 탄핵안 같은 것도 많이 발의가 되고 또 이제 무슨 불체포 특권 같은 것도 여러 번에 이제 막 상정이 되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방탄 국회. 라고 저는 표현을 해봤습니다. 국민을 위한 국회가 돼야 되는데 국민을 위한 특정 정치 방탄은 집단이나 좋죠. 네. 특정 정치인을 위한 네. 국회다. 그렇게 보셨군요. 자, 현안 한두 가지만 좀 할게요. 어저께 해병대용 특검 법안 재표결이 있었습니다. 그 표결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 김 보좌관님부터 먼저. 저는 이게 표결하기 전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무슨 정치 평론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샤이 반대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좀 소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오늘 이제 표결 이후에 나온 오늘 아침에 조간에 이제 보면은 이제 중앙하고 동하고 조금 다르긴 한데 이쪽은 이제 여당에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나 찬성하겠다 하신 분들이 한 것 같다. 근데 아마 중앙은 기조가 샤이 이제 반대표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무기명 투표기 때문에 뭐가 진실인지는 알 수 없으나 제가 이게 샤이 반대표든 아니면 기존에 내가 이제 여당 의원 중에서 찬성하겠다라고 의견을 내신 분이든 이게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온 거는 일단은 이제 부결은 이제 거의 다 예상을 했지만 네. 이게 지금 이 특검법에 대한 어떤 취지라든가 이 법에 대한 어떤 생각은 어쩔지 몰라도 일단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라든가 그 민주당의 강성 지도부를 중심으로 막 너무 단일 대우로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야권이든 여권이든 거기에 대해서 좀 반감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실은 지금 뭐 표 계산을 막 여러 가지로 해보잖아요. 근데 사실 정답은 이제 없고 모르는데 약간 그 박주민 의원이 막 설득을 하러 다니는 것도 약간 그게 역효과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네. 네. 저 조현욱 보좌관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예상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21대 국회 평가를 했지만은 뭐 특히 이제 최성병 사건에 관련해 가지고는 뭔가 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희망들은 가졌지만은 사실 21대 국회는 항상 희망은 없었어요. 예상된 결과. 그러니까 단일 대우 뭐 그거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단일 대우 계속하는 거고 더군다나 뭐 다른 기대와 다르게 뭐 낙선자들이 뭐 130명 가까이 있었으니까 낙선자들의 표심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평가를 하지만 특히 여당 낙선자나 낙천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대통령 임기가 많이 남아 있는 상황 속에서 움직일 수 있는 폭은 없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뭐 크게 예상과 다르지 않았다. 네. 이동인 보좌관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같은 생각인데 결국은 뭐 제가 저희 지난주에 말씀한 게 17표 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였는데 생각보다 기대했던 것보다는 찬성표가 적게 나왔고 여야가 서로 표 단속을 잘했다. 그렇게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실은 이렇게 숫자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만 이게 진실은 알 수 없는 거니까요. 어쨌든 무효표가 4표 중에 3표가 나왔지만
4표 중에 무효표 4표 중에 3표가 뭐 찬성을 표에 찍었다가 무효가 된 것들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무래도 저 여당 쪽에서 조금 찬성 쪽으로 돌아오는 표들도 있었다. 어느 정도 조금은. 하지만 이게 기대에 미치지는 못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마디 좀 첨언을 하면은 네. 사실 뭐 이제 떠나는 마당이니까 국민들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항상 이런 표결이 있고 나서 여측이든 야측이든 지지자들이 그 주인공을 찾으려고 열심히 색출 작업들을 하잖아요. 그럼 정말 국회가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당도 마찬가지고 여당도 마찬가지고 표결 결과를 듣고 나가지고 강성 지지층들은 누가 반대표를 던졌는지 누가 찬성 던졌는지 그런 것 좀 하지 말자. 네네. 그걸 한번 좀 첨언해드리고 싶어요. 네. 네네. 이 대목에서 청취자들 목소리 좀 듣고 가겠습니다. 2755님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21대 국회 종료 시원섭섭하네요. 그런데 뭔가 마무리가 덜 된 느낌이 듭니다. 2399님 의견은 많고 성과는 부족했던 국회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이어갈게요. 이제 4개, 5개 통과된 법안 중에 4개 법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권,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22대 국회 더 어떤 대치가 더 심해질 걸로 보세요? 어떻게 이동희 보좌관님 어떻게 보세요? 대치가 지금보다 더 심해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여야 간에 지금 그 상황이 그렇고 의석수도 그렇고 또 그 우리 저희 민주당의 지도부의 입장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하나는 정부 여당의 입장도 명확하게 지금 국정기조를 바뀌지 않고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건바이건 사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부침이 좀 심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네, 조 보좌관님 어떻게 보세요? 좀 답답해요. 그러니까 이게 22대가 연장전 국회가 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21대 연장전뿐만 아니라 도돌이표가 되면 안 된다. 대선 연장전 또한 계속 치르고 있는 형태니까 22대 국회는 이걸 좀 끊어내는 국회가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특히 초선 당선인들 같은 경우에 뭐 제가 그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긴 하지만 지금 아직은 눈치들만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야 모두 합쳐가지고 정치적 이슈를 제외하고 그 외에도 나머지 국회에서 다뤄야 될 일들이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중심적인 정치 이슈들 외에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입을 다물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전 좀 당선인들이 내일서부터 임기 시작되니까 분발해서 21대 국회 연장전이 아니고 지난 17대 대선의 연장전이 아닌 새로운 국회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옛날에는 그래도 뭐 호불호 그 정치인들에 대한 호불호는 있지만 남원정, 천신정 이런 분들이 있었잖아요. 어쨌든 그 쓴소리를 많이 했어요. 그 초선 때부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더 성장도 했고 뭐 당대표 뭐 장관도 맡고 하셨는데 요즘 21대 국회 보니까 젊은 의원들이 좀 패기랄까 어떤 또 뭐라 그럴까요? 그런 뭐 용감함 뭐 그런 게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김민정 보좌관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지금 아까 좀 전에 조 보좌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당선인들한테 이제 기대를 거시는 건데 사실 이게 하루 사이긴 한데요. 하루 차이긴 한데 당선인 신분일 때랑 그 국회의원이 됐을 때랑은 정말 완전히 천지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오늘까지는 일단 당선인 신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의원이라고 우리가 다 이제 부르지만 당선인 신분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 자기 목소리를 아직은 좀 이렇게 조심을 한다면 그래도 이제 내일부터 임기가 개시가 되니까요. 그 이후에는 이제 그래도 초선 비율이 많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목소리를 낼지 저도 그거는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젊은 의원들이 이제 저희 당에도 지금 이제 꽤 많이 들어온 걸로 아는데 근데 워낙 같은 젊은이라고 한 카테고리에 묶기에는 또 다들 생각이 달라요. 지역도 다르고 여러 가지 그 국회에 입성하게 된 그 루트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 목소리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이어 나가는지 그다음에 구심력을 누가 갖고 가는지 그게 사실 관건이겠죠. 그러니까요. 당선인과 의원의 차이. 그게 오늘 밤에 갈리네요. 그죠? 새로운 스타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좀 누구 책임을 따지기 전에 좀 국민이 이렇게 희망을 주는 정치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그 말씀들을 해 주셨고요. 특검 법안에 여야 모두 관심이 집중되는 동안에 여러 민생 법안은 뒷전으로 밀렸고요. 자동 폐기됐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막판에 또 이제 여야 간에 논란이 있었던 것이 연금 개혁안 합의인데 자 일단 모수 개혁이라도 하자는 야당 제안을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일단 22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특위를 새로 꾸려야 되죠? 이동인 보좌관님. 일단 새로 만들어야죠. 새로 해야죠. 예. 네. 새로 해야 되고 기존에 물론 논의했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22대에서 새로 꾸려지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바로 시작하겠지만 절차적으로나 지금 현재 협의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차피 논의를 새로 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시간은 21대에서 끝내지 못하고 가서 시간은 더 걸리겠죠. 네. 그리고 또 가는 중에 또 어떻게 이 내용들이 바뀌고 또 어느 지점에서 또 여야가 입장이 달라서 더 늘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그것도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거는 조금 국회로서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선거 가까워지기 전에 속도를 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네. 조 보좌관님 어떻게 보세요? 그 말씀하신 대로 이런 연금 개혁이든 뭐 노동 개혁이든 교육 개혁이든 간에 이런 거대한 개혁 큰 과제 같은 경우는 선거가 없는 해 해야 됩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선거가 없는 해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대통령 인기가 좋을 때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계획은 본인의 지지율을 까먹는 건 각오를 해가면서 개혁을 추진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하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개혁의 동력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무덤덤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이 모수 개혁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정말 나의 노후 보장에 도움이 될 것인지 혹은 지금 세대 간의 갈등을 갖고 있는 연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에 대한 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개혁안에 대해 가지고 시금털털한 반응인 거죠 지금. 네. 자, 이거는 제가 김민정 보좌관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뭐 연관되는 얘기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민연금 개혁이 무산된 건 여당 때문이다. 독재 정권 때 야당이 하던 정치를 여당이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런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김진표 의장님께서 이제 국회의장 이제 이제 오늘까지 하시고 퇴임하시잖아요. 네. 그래도 이제 의장으로서 이제 뭔가 국민연금 개혁에 있어서 이제 모수 개혁이라도 이뤄내면은 그래도 퇴임 전에 좀 소기의 성과 특히 이제 이런 큰 개혁 아젠다 하나를 내가 이뤄냈다 의장으로서 이끌어냈다라는 어떤 좀 치적으로 삼을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해서 안타까운 측면도 있지 않아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연금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사실 저도 이게 우리가 다 당사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운데 이게 좀 논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저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왜 막판에 안 됐냐를 봤을 때 이게 국민의힘이 사실은 이 논의를 이끌어오고도 사실 주도권을 민주당이 사실 뺏긴 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역으로 수용하는 입장이 돼버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구조개혁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게 모수 개혁이 먼저냐 구조 개혁이 먼저냐 뭐 이런 논의는 사실 조삼모사 같은 게 이게 뭐 진보 쪽에 있는 뭐 전문가 분의 중에도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은 같이 간다 뭐 이런 주장한 걸 저 듣기도 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결국 보험료율이라든가 소득 대체율 이런 이제 요 수치가 얼마냐에 따라서 연금 고갈 시기를 뒤로 늦추느냐 뭐 이런 건데 사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모수 개혁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 지금 고령화 사회가 명백한데 뭐 100세 시대잖아요. 앞으로 살 날도 많고 지금 70, 80대 분들이 예전에 막 60대, 70대 뭐 이렇게 거의 10년씩 땡겨지는 상황에서 이건 뭐 정년 연장 논의도 다 같이 가야 되고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기대하는 거는 22대 때 저희 지금 보건복지위 신청하신 분들 보니까 네. 저희 당 그 비례의원님들 6명이나 신청했더라고요. 핫해요. 그 전문가들이 좀 많이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여야 막론하고 전문가분들이 이제 보건복지위에 아마 이제 다시 연금개혁팀이 만들어질 거거든요. 좀 약간 정말 생산적이고 정말 신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진표 국회의장의 21대 국회에 대한 소회 그리고 50년 공직생활의 소회는 내일 저희 뉴스레터 K의 김진표 의장 초대해서 직접 들어볼 예정입니다. 내일도 변함없는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22대 국회는 법안 처리율도 역대 최저였다고 하고요. 그 기록을 깼어요. 20대 국회 기록을 깼고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 장관, 판사, 검사 탄핵안 통과시킨 것도 21대 국회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뭐 법안 처리율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어떤 그 장관, 판사, 검사 탄핵안 통과시키고 국무총리 해임 건의하고 이게 헌법이 보장한 권한을 적극 활용했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 뭐 탄핵소추나 이런 권한을
남용한 거 아니냐, 정략적 이용이 치우쳤다 이런 그 시각도 있는데 일단 조 보좌관님, 조현욱 보좌관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뭐 상권 분립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고, 네네. 그러니까 탄핵안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입법부가 행정부나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탄핵을 추진하는 거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반대로 놓고 보면은 대통령의 거부권도 사실은 대통령이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비상적인 수단이에요. 둘 다. 그러니까 상권 분립에서 각각의 권력을 견제하는 비상적인 수단이 있는 거고, 이거를 행사하는 거는 적법하고 당연히 헌법의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네. 하지만 비상수단을 자주 사용하는 거는 비상수단의 통상적 사용. 일상적 사용이 된다면은 이거는 헌법의 정신을 좀 어긋나는 게 아닌가,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특히 뭐 민주당, 저는 이제 민주당을 비판하는 입장은 아니고 아무튼 특정 의원들과 관련된 문제인데, 네. 검사 탄핵안이나 판사 탄핵안을 지금 일상적으로 지금 하는 걸 보면서 국회가 검사 인사위원회나 판사 인사위원회가 될 수는 없거든요. 물론 법원이나 그 법무부 혹은 대검이 그 자체 그 징계 같은 것들을 너무 솜방망이로 한다, 이런 비판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하지만 그게 내부에서 징계가 잘 안 이루어진다고 국회가 인사위원회 역할을 하겠다고 나서는 거는, 이건 비상수단들을 너무 일상화시켜가지고 네. 형해화되는 그런 결과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 이동인 보좌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같은 비슷한 생각인데요. 뭐 이게 결과적으로 법안 처리율 낮은 것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이제 일은 안 한 건 아니고 법안에 관련된 것들을 많이 논의하고 했지만 결국엔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통과가 안 된 것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만큼 여야가 협의에 이르지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었던 거고, 또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그간의 대치가 있었던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결국은 실무적으로 법안 처리나 검토에 대한 것들을 하는 거는 또한 별개로 정무적으로도 여야 간에 좀 합리적인 대안들을 마련하고 논의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 탄핵하고 거부권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그 비상시에 이제 쓸 수 있는 수단이고 서로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헌법에 명시된 수단이긴 하지만, 오죽했으면 이걸 이렇게 쓰겠나 하는 생각들도 들어요. 저희 서로 간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이렇게 많이 남발되고 하는 게 국가 운영의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걸 좀 자제할 수 있고 서로 원만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여야가 좀 협의하고 정부와 행정부와 국회가 좀 잘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걸 못했다는 측면에서는 21대 국회가 22대 국회에게 넘겨주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민정 보좌관님. 저는 법안 처리에 대해서 좀, 저희가 또 보좌관이니까 한 말씀을 드리면, 이게 21대 뭐 국회 법안 처리율이 낮은 거는 수치로는 사실인데 좀 억울한 측면도 있어요. 이게 조금이 보면은 아니라 많이죠. 많이 이게 이게 왜 저희가 이렇게 공감하냐면, 예. 처리율이라는 게 이제 법안을 발의한 숫자 대비해서 그게 본회의를 얼마나 통과했느냐인데요. 네. 워낙 발의한 그 모수, 그러니까 법안 자체가 숫자가 많아요. 어마어마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여러 의견이 계속 있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아주 중요하고 필요한 법안들이 있지만, 의원들이 법안 발의 숫자에만 집착해서 이제 내가 몇 개를 내야 되겠다, 올해 왜 이렇게 안 내, 막 이렇게 또 막 그런 거에 집착하는 의원님들이 분명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면은 의미 없는 법안들이 많이 발의가 돼요. 그러면 그거를 또 검토해야 되고, 이게 다 행정력 낭비거든요. 그걸 다 쌓이다 보면은 또 정말 중요한데 보이지 않는 법안들이 또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2대는 법안 발의 숫자, 너무 이거 매번 반복하는 얘기인데, 정말 제발 법안 발의 좀 필요한 것만 하고, 오히려 그것보다 아까 논의했던 연금 개혁이라든가 네. 뭐 정년에 대한 논의라든가 저출생 문제나 이런 큰 어젠다에 대해서 좀 그런 논의가 좀 이렇게 대대적으로 이루어졌으면 맞아요. 그러니까 좋겠어요. 정리해서 한 줄로 얘기하면은 네. 더 많은 입법이 좋은 국회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네. 예. 오히려 지금은 저도 이제 상임위 여러 군데 해보고 법안을 많이 다뤄봤지만, 웬만한 중요한 법들은 다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이제 고칠 것들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네. 국회가 고민해야 될 게 이제 자질자질한 법을 고치거나 혹은 행정부한테 넘어가 있는 것들을 가져와 가지고 특히 행정법 논란이 있으면 국회가 행정부에서 해야 될 것까지도 막 법을 막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입법으로 평가를 받는 거는 억울하기도 하고 좋은 방향도 아니다. 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22대 국회 유망주 한 명 뽑는다면 누굴까요? 김민정 보좌관님. 저 너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 이게 유망주라는 게 좋은 의미도 있고 나쁜 의미도 네. 있잖아요. 근데 고민하다가 일단 저 그냥 김근태 의원이라고요. 저 예. 이번에 국민의힘에 이제 마지막 비례 예. 의원으로 순번을 이제 마지막 순번으로 들어오신 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임기가 몇 달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사실 그분이 어제 또 약간 조명을 받았던 게 해병대원 특검법 표결 네. 앞두고 찬성하겠다라는 이제 의견을 밝혔잖아요. 그래서 뭐 이게 무기명 투표기 때문에 실제 그분이 정말 찬성을 했는지 반대를 했는지는 알 수 없어도 어쨌든 90년대생 초선 의원으로서 또 끝번 비례 의원으로서 좀 이름을 좀 임팩트 있게 좀 어떤 그런 공개적인 발언을 네. 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분하고 좀 개별적으로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네. 이제 뭐 하실 거냐고 임기가 이제 끝났잖아요. 오늘로 끝나니까 뭐 하실 거냐고 물어보니까 자기 이제 현실 돌아가서 되게 일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보통 이렇게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정치권에 좀 이렇게 다닐 수도 있는데 네. 나는 좀 현업에 충실하고 좀 배우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앞으로 나이가 아직 어리시니까 앞으로 좀 장래가 기대가 되더라고요. 네. 우리 이동인 보좌관님은 저도 되게 고민했는데 저희 이제 보좌진이니까 저희 보좌진 출신으로 지자체장도 했던 분도 있고 그다음에 정부 행정부에서 일했던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2명 말씀드리면 그 보좌진 출신으로 청와대에 있다가 국방부 했었던 부승찬 네. 당선인 그리고 국회 보좌진 출신이고 여기 영등포 구청장 했고 지금 다 이번에 당선했던 최현일 구청장 네. 국회 보좌진으로 역할을 해봤기 때문에 좀 더 잘하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조 보좌관님은 저는 유망주는 잘 모르겠고 궁금한 사람은 한 명 있어요. 누구예요? 그게 초선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이준석 의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외부에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그 영향을 많이 미치다가 실제 의원이 돼가지고 의정 활동은 영 달라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몹시 궁금해요. 이준석 의원의 의정 활동이. 네네. 자, 사실 시간이 다 되긴 했는데 아주 짧게 지금 사실 오늘 이 코너가 마지막이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딱 한 말씀씩만 해주시면 김민정 보좌관님. 우선 저희가 오늘이 딱 저희 마지막 날이거든요. 저희도 그 보좌진의 임기가. 근데 그 마지막 날에 또 이 보자 하니까 또 이렇게 그걸 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좀 약간 좀 영광이면서도 좀 약간 이렇게 약간 네, 기운이 드는데 하여튼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네. 이 보좌관님은요? 저는 국민들께서 국회를 바라볼 때 맨날 싸우는 곳이다. 그런 공간이라고만 지금 비판적으로 보시는데 국회가 왜 싸우고 있고 무엇 때문에 싸우고 있고 쟤네가 저래서 우리한테 뭐가 달라지는가에 대한 것들을 한 번 더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니까요. 네네. 자, 조현욱 보좌관님. 뭐 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몇 달 하면서 굉장히 즐거웠고 영광이었습니다. 네, 다시 또 뵙겠습니다. 네. 보자 하니까 코너 시즌 1은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22대 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보자 하니까 시즌2로 다시 돌아올 예정이고요. 다음 주엔 22대 국회 개원 특집으로 여야 대변인단의 본격 현안 토크가 이어집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실의 김민정 보좌관, 민주당 이형석 의원실의 이동윤 보좌관, 개혁신당 조현욱 보좌관님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보센터 공인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퇴근 시간대를 앞두고 도로 정체가 부쩍 늘었습니다. 먼저 남북권 사고 소식인데요. 남해 이지선 김해 쪽 장유 부근 3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 반대 서부산 쪽으로는 감전 일대로 2km 구간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부산 쪽 남해고속도로 하만 2터널 부근 더디다가 대저에서 덕천 쪽 이동 더 어려워진 이유도 사고의 영향이 남아서고요. 수도권에선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판교 부근으로 사고의 영향이 남아 2km 구간 정체가 심합니다. 이 사고 지점 이전으론 안성 부근과 오산에서 동탄 쪽으로 다시 수원에서 신갈 분기점 쪽으로 가다서다 반복하고 사고 이후로는 양재부터 반포까지도 속도 떨어지는데요. 이 서울시간인 서초 부근 3차로의 고장난 차 때문에 구간 운행 더 어려워졌습니다. 끝으로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서평택 분기점 부근부터 팔탄 분기점까지는 12km 구간, 또 비봉에서 용담터널 사이와 일찍에서 금천 쪽으로도 답답한 흐름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Yeah, we got the news. 바쁜 일상 속에 정보를 주는 우리 시간을 함께 보내는 거야. 뉴스레터. Yeah, we got the news. 세상 가장 뜨거운 이슈를 다루는 세상을 바꾸는 기술 IT 뉴스 머리부터 발끝까지 알려드립니다. 1타 IT. 우리에게 IT 소식을 가장 잘 알려주실 1타 강사 김아람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책임 연구원과 함께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방향과 인공지능이 결합된 검색 엔진 그리고 웨어러블 디바이스 개발 소식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음 달 4일 타이완에서 열리는 아시아 최대 정보기술 박람회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인텔, AMD, 퀄컴 등 글로벌 IT 기업 수장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죠. 네, 맞습니다. 이 행사의 이름은 컴퓨텍스 2024라고 합니다. 이제 먼저 여기 참석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먼저 엔비디아입니다. 핫한 기업이죠. 굉장히 핫하죠. 네. 아마 뉴스 많이 보시는 분들은 진작에 익숙한 기업일 텐데요. 이 최근에 AI 산업의 발전과 함께 가장 크게 주목받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인공지능용 반도체 때문인데요. 예전에는 이 회사가 사실 게임용 그래픽 처리 장치를 개발하던 기업이에요. 처음 아마 시작을 그걸로 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예, 게이머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기업 중에 하나였는데 네. 이 게임을 할 때 뚜렷하고 선명한 영상을 볼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그래픽 처리 장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인공지능이 이 대규모 정보를 학습하면서 똑똑해지고 있는데 네. 그 학습에 바로 이 GPU가 굉장히 효과적이다. 요게 알려지면서 굉장히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고요. 네, 엔비디아요. 네, 바로 어제는 사상 처음으로 주가 $1,100를 돌파를 했습니다. 와, $1,000 돌파한 것도 얼마 안 됐는데. 네, 지금 올해만 136%가 지금 주가가 오른 거예요. 굉장하죠. 네네. 그러면서 시가총액이 세계 2위인 애플의 뒤를 굉장히 턱끝까지 쫓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밖에도 인텔이라든가 뭐 AMD, 퀄컴 이런 기업들도 엔비디아처럼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기업들이 다 모였다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행사의 성격을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글로벌 IT 산업 박람회 이게 컴퓨텍스고요. 원래는 PC 관련 행사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점점 이제 정보통신 기술 행사로 꾸준히 그 영향력을 좀 확장해 갔고요. 원래 기존에는 AI에 그렇게 크게 주목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올해 처음으로 대대적으로 첫 번째 세션의 주제도 생성형 AI다. 이렇게 네. 딱 선언을 했고요. 네. 참석하는 기업들도 대부분 AI PC를 좀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네. 자, AI 시대에 타이완이 세계 반도체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타이완의 반도체 생산 능력 어느 정도인가요? 일단 타이완의 최근 그 성장이 굉장히 눈부십니다. 이 이유가 타이완 신임 총통인 라이칭더의 전략 때문이에요. 이 라이칭더가 타이완을 전 세계 AI 반도체 허브로 만들겠다. 네. 이런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엔비디아, AMD 또 마이크론 이런 회사들에서 대규모 투자를 유치를 했어요. 굉장히 공격적인데 이 A+ 산업혁신 R&D 프로그램이라는 보조금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투자를 하면 50%는 우리가 지원해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반값으로 공장 세워라. 이 이야기인데요. 이걸 통해서 그동안 타이완이 좀 취약했던 시스템 메모리 반도체 이쪽에 굉장히 활발하게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의 핵심을 살펴보면 이겁니다. 미국이 설계하고 타이완은 만든다. 네. 이건데요. 여기에서 핵심이 바로 타이완의 기업인 TSMC입니다. 이 TSMC가 세계 최대의 파운드리 업체다.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는데 파운드리라는 건 쉽게 말하면 반도체를 위탁 생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기업이 AI 반도체를 설계를 하면 그 설계도에 맞춰서 생산을 하고 공급을 하는 네.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다 우리만의 AI 반도체 만들겠다, 설계를 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는 시점인데요. 그러면서 이 반도체를 생산해 줄 수 있는 TSMC 중요성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TSMC가 전체 파운드리 시장에서 한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도 이제 올해 7개의 공장을 더 만들겠다. 와, 거기다가 이렇게. 타이완 정부는
또 강하게 지원하겠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생산하던 것에 거의 한 4배까지도 생산 능력이 확충될 전망이라서 이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몰리고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청취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2122님. 엔비디아 오너가 황 씨던데 아시아 사람인가요? 그렇게 질문을 하셨네요. 네, 젠슨 황이라는 사람이고요. 아시아 사람이 맞습니다. 그렇죠. 네, 글로벌 IT 기업에서 아시아인들의 또 활약이 굉장히 눈부신 상황이다. 이렇게 대답드릴 수가 있겠네요. 중국계? 대만계? 뭐 그쪽 네네. 중국계죠? 예. 자, 그리고 다음 질문 가볼게요. 반면에 우리나라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소외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일부 나옵니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줄곧 1, 2위를 다툰 우리나라가 지금 좀 처지고 있는 느낌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네, 일단 이런 지적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것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최근에 약간 자존심을 구기는 일이 한국으로서는 좀 있었습니다. 이 인텔의 겔싱어 CEO가 있는데 아까 말했던 컴퓨텍스 2024 참석을 했다가 네. 곧바로 한국에 오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 기업과 반도체에 대해서 공급도 논의를 하고 앞으로 AI PC 어떻게 만들지 논의를 하자 이랬는데 그거를 그냥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를 하고 타이완 행사에 조금 더 집중을 하기로 한 거죠. 근데 사실은 이 당초 계획을 보면 한국에 와서 뭐 하려고 했냐? 원래 삼성전자하고 미팅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지난주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 경영진이 바뀌었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서 원래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경영진이 아니니까 우리 다음에 만나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사실 일각에서는 조금 더 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이제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코리아 패싱이 좀 현실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 아, 그래요? 네, 이런 지적이 좀 이게 나오고. 약간 AI 시대에 좀 드러나는 현상이죠? 맞습니다.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에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위치가 굉장히 공고했잖아요. 근데 이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다소 우리가 뒤떨어지고 있다. 좀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회사들에 있어서는 인공지능 연구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반도체가 좀 매력이 덜하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어서 좀 지금의 제품으로는 결국 반도체 공급망에서 한국이 소외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슷한 질문입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납품하기 위한 테스트를 아직 통과하지 못했다. 이런 외신 보도가 나왔어요. 고대역폭 메모리 뭔지 이게 왜 중요한지 이건 좀 짤막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이거 사람의 뇌에 비교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이제 사람이 원래 계산하면서 기억하는 걸 동시에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컴퓨터는 이걸 못합니다. 그러니까 연산과 저장을 동시에 못하는데 이걸 하려면 연산은 CPU가, 저장은 메모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인공지능 시대에는 이 둘 사이에서 빠르게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데이터가 오가는 통로를 크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고대역폭 메모리예요. 네. 근데 이거의 테스트에서 삼성이 지금 통과를 못했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 입장은 나왔어요. 네, 나왔습니다. 물론 이 보도에 대해서 일단은 부인을 했고요. 부인을 했어요. 네, 우리는 협력사들과 함께 굉장히 다양한 시험을 하고 있고 아직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고 있다라고 즉각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가볼게요. 구글이 지난 14일 인공지능 검색 기능인 AI 오버뷰를 선보였습니다. 검색 엔진이 나갈 방향 선보였던 점에서 주목할 부분이 있다고요? 네, 먼저 이 AI하고 검색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아는 게 중요할 것 네네. 같아요. 우리가 검색창에 원하는 정보 검색할 때 한 번에 원하는 답변이 잘 혹시 나오시나요? 잘 안 나오죠. 보통은 그게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보가 너무 많고 그러니까요. 좀 왜곡된 정보들도 있고 또 내가 궁금한 걸 어떤 말로 검색을 해야 되는지 몰라서 맞습니다. 그런 답변을 네. 얻기가 좀 어려운데요. 이제 구글 AI 오버뷰가 이런 점을 좀 개선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검색을 일단 한 다음에 인공지능이 그걸 빠르게 요약하고 관련 링크도 알아서 딱딱 제시해 주겠다. 네. 그래서 되게 쉽게 결과를 받아보게 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용자 입장에서는 되게 편해진다. 이런 점이 중요한 점이고요. 근데 사실 구글 입장에서는 검색에 AI를 넣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죠? 구글이 주로 어떤 서비스로 돈을 번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검색 아닙니까? 검색에 예. 붙는 광고예요. 광고. 네. 돈은 광고로 번다. 맞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 네이버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렇죠. 이렇게 검색 엔진 가진 기업들은 검색 정보가 나올 때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광고를 붙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테니스화에 대해서 검색을 했다. 네. 그러면 테니스화 제품 링크를 주거나 아니면 광고를 붙여주거나 이런 식으로 클릭을 유도하고 판매자한테 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가 챗GPT 같은 게 나왔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사용자들이 검색 엔진에서 정보 검색을 안 하고 AI한테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이 AI 서비스에는 지금 광고가 안 들어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기존의 검색 고객들이 다 AI로 넘어가면 시장이 엄청나게 쪼그라드는 효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지금 작년의 경우에 그 구글에서 매출이 검색 엔진에서 나오는 매출이 하나로 약 235원 정도가 5조 원 정도가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구글 매출의 거의 절반 수준인데 이런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구글 입장에서는 AI와 검색 엔진의 결합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AI 오버뷰가 이제 황당한 답변 내놓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AI 활용 검색 엔진에 대한 기대는 컸었는데 오류가 너무 심각하다 이런 평가도 나오거든요. 요런 부분은 어떠며 또 구글 측은 이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황당한 거 하나만 설명을 드리면 네. 치즈가 피자에 잘 안 달라붙는다 이런 예. 질문을 했더니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그러면은 접착제를 한 8분의 1컵을 넣으세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대답이 그렇게 나와요? 네, 굉장히 위험하고 아주 예. 황당한 답변이잖아요. 예. 일단 구글 측에서는 잘못된 답변을 지금 수동으로 고치고 있습니다. 수동으로. 네, 특정한 질문들이 입력됐을 때 잘못된 정보가 나오면 그거를 하나하나 고치고 있고 네. 근데 좀 변명이 좀 찝찝해요. 뭐냐면 이 사용자들이 입력한 이런 질문들은 일반적으로 잘 하지 않는 질문들이다. 질문에 특별한 의도가 있거나 좀 그런 거고 네. 또 실제로 우리가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이런 답변 지금은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굉장히 특수한 경우다. 이런 식으로 살짝 발뺌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영화 아이언맨에 소개된 인공지능 비서 자비스를 현실에서 지금 만나긴 좀 이르죠. 아직은 이른데 하지만 AI 활용한 검색 엔진 개발 이제 앞으로도 계속 될 거고 그러니까 언젠가 우리가 자비스를 만나볼 수 있는 겁니까? 뭐 지금 당장 보이는 내용은 약간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었지만요. 네. 하지만 최근 뭐 오픈 AI가 발표한 새로운 GPT-4.5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인공지능이 우리 말을 알아듣고 대답하는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요. 네.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붙으면서 조금씩 더 정확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먼 미래의 일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적응에는 시간이 좀 걸릴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 주제로 가고 있습니다. 따끈따끈한 새 소식으로 준비했어요. 어제 삼성 헬스 파트너 데이가 열렸습니다. 국내외적으로 큰 관심을 받았죠? 네, 맞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사상 처음으로 삼성 헬스 파트너 데이라는 걸 개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이 헬스, 디지털 헬스케어 쪽에 좀 집중한 행사였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행사에는 헬스케어 기업의 관계자들도 많이 갔고 전문 의료기관 사람들도 참석을 했고요. 또 투자자 이런 분들 한 200여 명이 참석을 해서 좀 크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앞으로 본인들의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을 어떻게 해갈 건지 네. 이 비전을 좀 공유를 했고요. 무엇보다 이 삼성 헬스라고 하는 기존 서비스가 있어요. 네네. 이걸 어떤 방식으로 여러 파트너들과 협력하면서 확장해 나갈지 이런 생태계 확장 계획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삼성 헬스와 연관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개발자들을 위한 도구 같은 것도 제공을 했고요. 좀 여러 가지 그 정보들을 관리할 수 있는 요소들을 자세하게 좀 공유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 행사에서는 전반적으로 이 디지털 헬스의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한 초석을 좀 다지려고 한 것 같다. 이런 네. 평가들이 나왔습니다. 네네. 자, 근데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라는 게 있잖아요. 웨어러블 디바이스. 그대로 해석하면 착용하는 기기다. 뭐 이게 몸에 이렇게 차거나 뭐 손목에 차거나 입거나 뭐 이런 건데 가장 보편적인 게 우리가 흔히 그 스마트워치라고 보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착용할 수 있는, 입을 수 있는 기기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네. 스마트워치가 가장 보편적이고요. 뭐 안경 형태도 있고 조끼나 신발 이런 그러니까요. 형태들도 조끼도 있어요. 네, 예, 있습니다. 이런 거의 특징은 일단 스마트폰을 이렇게 따로 이렇게 덜렁덜렁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착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휴대성이 훨씬 좋아진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또 이용자의 움직임을 포함해서 다양한 신체 정보를 같이 수집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주로 건강 관리의 목적으로 그러니까요.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네. 웨어러블 디바이스. 이게 앞으로 시장이 되게 크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뭐 삼성에서도 갤럭시 워치 나오고 있고 애플의 워치도 굉장히 대표적인 제품이잖아요. 네네. 근데 또 최근에는 안경 형태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안경 형태. 네, 특히나 요거를 열심히 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메타.
메타인데요. 예, 그 예. 페이스북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죠. 이 메타가 레이벤 스마트 글라스라는 거를 선보였어요. 네네. 이 선글라스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글라스인데 여기에 최근에 AI 기술을 접목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셔츠를 이렇게 손에 들고 선글라스를 낀 채로 쳐다보면서 아, 이 셔츠에 어울리는 바지 좀 추천해줘. 그러면 이 셔츠에 어울리는 바지들은 너 옷장에 뭐뭐뭐가 있어. 예.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요. 예. 또 외국어로 된 간판을 쳐다보면서 저게 무슨 뜻이야? 라고 물어보면 번역을 해주는 거죠. 번역을 해주고. 네, 그래서 안경 안에 AI 비서가 들어가 있는 예. 이런 형태의 디바이스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개발 중인 것도 있고 출시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이 방금 말씀드린 레이벤 스마트 글래스는 이미 출시가 되어 있고요. 우리가 말하는 레이방이네요. 맞습니다. 옛날 조종사들 라이방. 쓰는 맞습니다. 조종사들 쓰는 그 저기 선글라스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아. 예전에는 사실 이 스마트 글래스가 되게 투박하게 생겨서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예. 근데 이 브랜드가 워낙 이 선글라스 업계에서 유명하다 보니까 디자인도 굉장히 예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굳이 이런 스마트 기능이 아니더라도 아, 되게 멋지다, 힙하다 이런 느낌으로도 많이 착용을 하셨습니다. 네네. 자, 근데 어제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디바이스가 바로 갤럭시 링이었다 그럽니다. 링이라면 뭐 반지라는 뜻인 것 같은데 뭐 실제로 반지처럼 생겼는지 또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 그걸 좀 자세히 좀 소개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이번 행사의 주인공이 바로 갤럭시 링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네. 쉽게 말하면 건강 반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건강 관리를 도와주는 스마트한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는 네. 웨어러블 디바이스 반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게 제일 처음 공개됐던 거는 2월 달이었어요. 네네. 올해 2월 달에 세계 최대의 이동통신 전시회인 MWC 2024에서 처음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공개됐던 당시에 한국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지만 해외에서도 엄청난 관심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SNS 같은 곳에 인증샷도 올라오고 되게 신기하다, 기대된다, 언제 나오냐, 가격은 얼마냐, 뭐 이런 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파트너 데이를 통해서 실물을 한국에 있는 이 기자와 관계자들한테 공개를 했고요. 올해 하반기에 정식으로 연구원님 보시기에 뭐 예뻤습니까? 그 모양도? 모양이 디자인도? 나쁘지 네, 않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색깔도 3가지 종류로 나와 있고요. 사이즈도 9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오. 그래서 블랙, 뭐 실버 이런 식으로 색깔이 다 골드 이렇게 3가지가 있어가지고 취향에 따라서 고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너무 투박하지 않고요. 이 반지를 끼고 자면 수면 네. 패턴도 추적이 가능하고 또 심박수를 측정하는 이런 기능들도 있습니다. 지금 뭐 워치에서 이런 기능들을 많이들 제공을 하고 있는데 사실 잘 때 시계 차시는 분들 별로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반지는 그보다는 조금 더 소요가 부담이 되니까. 덜하죠. 네, 그래서 훨씬 더 매일매일 착용하고 다니기에 좋겠다. 이런 평가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제 난관은 가격인데 가격이 어떻습니까? 지금 한 40만 원대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비싸긴 비싸네. 아무래도 워치보다도 더 높은 가격대다 보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약간 망설이게 되는 그런 일이 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제 가격대 부분만 조금 더 이렇게 막 양산돼 가지고 내려오면 이게 우리가 워치 나왔을 때도 되게 신기했거든요. 네. 근데 링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게 이 진화가 어디까지 됐지 궁금합니다. 네. 네네. 자,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IT와 헬스케어의 결합. 이게 어떻게 보면 뭐 블루오션이라는 느낌도 드는데 잘만 이용하면 개인 건강 관리에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이제 보통 사람들이 건강검진을 받잖아요. 네네. 근데 건강검진이라고 해도 뭐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이런 방식으로 많이들 받으시잖아요. 근데 사람의 건강이라는 게 그렇게 주기를 두고 변화를 하진 않다 보니까 갑자기 나빠지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는 꾸준히 그거를 동향을 보고 모니터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 내 몸을 들여다보고 관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 네. 이러한 기술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나 좀 이 의료 서비스와 좀 먼 이런 네. 분들이거나 아니면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더 유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만성 질환자나 노인층, 고령층. 네, 그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사실 옆에 항상 누가 챙겨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예. 어떠한 신변의 변화가 발생했을 때 그걸 빠르게 알림을 하고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자식이나 관계인들이 바로
같이 볼 수도 있는 뭐 그런 시스템도 구축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연락처에 등록된 누구에게 알람이 가게 하거나 의료진에게 알람을 발송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거든요. 네. 또 의료진 역시 이 장치를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들을 보고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 치료를 해야겠구나 이러한 정보를 습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이제 의료 서비스 격차가 존재하는 이런 지역들에서는 네. 비대면 의료와 관련된 상황에서 좀 많이 도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이 사람들의 삶을 조금 더 건강하고 낫게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IT와 건강. 오늘의 주제는 아주 유별났고 참 좋았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김아람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책임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588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2살 무렵 수연이는 어린이집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은 엄마. 결국 수연이는 보육원을 거쳐 위탁가정으로 보내졌는데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새 부모님도 수연이를 또 다른 보호기관에 맡긴 채 떠났습니다. 그렇게 20해가 넘도록 외로운 시간을 견뎌온 수연이. 하지만 지난해 아르바이트로 모아온 소중한 적금 모두를 보이스피싱으로 이르며 세상을 향한 수연이의 마음은 더 굳게 닫혀버렸는데요. 그 충격으로 심한 우울증에 허리디스크까지 겹쳐 지금은 거동조차 힘든 상태. 삶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으로 수연이의 마음은 더 움츠려만 듭니다. 수연이가 아픈 상처를 회복하고 용기와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서울은 26.8도까지 오르면서 평년보다 1도가량 기온이 높았습니다. 경주가 30.8도로 앞자리수가 달랐고요. 전국에서 가장 더웠는데요. 속초와 합천도 30도를 넘으면서 동쪽의 기온이 더 높아 더 더웠습니다. 모레까지 낮 기온이 대부분 25도 이상 올라서 덥겠습니다. 내일도 맑은 가운데 내일 아침 최저 기온 보면 서울이 17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19도 분포를 보이겠고요.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23도에서 28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서울은 내일 26도의 낮 기온 예보도 있는데요. 세종과 대전도 같은 기온 26도 보이겠고요. 내일 광주가 27, 대구도 28도까지 오르면서 많은 지역이 좀 덥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늘과 내일 좋음에서 보통으로 무난해서 깨끗하겠습니다. 오존 농도는 내일 오후에 일부 중서부 지역과 일부 남부 지역이 일시적으로 나빠지겠고요. 자외선 지수도 해가 정점인 오후 12시부터 3시 사이에 좀 높겠습니다. 내일까지 동해안 또 내일부터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은 너울성 파도를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25.6도, 습도는 36%입니다. 기상청에서 KBS 58분 날씨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한 중인 모하메드 아랍에미리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안에 대해 제2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가 정권의 몰락을 앞당길 거라고 경고했고,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제2요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지난해 8월 초 해병대 수사단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 자료를 경찰에 이첩한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3차례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해병대 수사단의 언론 브리핑이 취소됐던 당일 이 전 장관이 대통령실과 전화했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외압에 수목힌 건 결정적 증거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고,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를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과 관련해 국가의 배상 책임은 있지만 시효가 지나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오늘은 21대 국회가 끝나는 날입니다. 막판까지 쟁점 법안 처리를 둘러싼 대치가 계속됐고,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5건 중 4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22대 국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대전 유성갑에서 3선에 성공한 민주당 조승래 의원과 함께 정치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입니다. 인사가 많이 늦었습니다. 당선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대전은 민주당이 전승했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2020년, 그러니까 21대 총선이죠. 21대 총선도 7석 전석을 저희 민주당이 2번 연달아서 7개를 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광역단체 중에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아니, 뭐 전국적으로 정권 심판론 바람이 있었지만 뭐 R&D 이런 것들도 대전이 뭐 그런 것들이 작용을 했다고 그렇습니다. 봐야 되나요? 특별히 대전 같은 경우에는 그 올해 이제 R&D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R&D 예산은 대전 지역 경제에 매우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R&D 예산은 비단 그 연구원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도 일종의 생계와 관련된 민생의 문제로 받아들여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22대 국회 첫 일정으로 기재부 차관을 만나서 대전교도소 이전을 위한 예타 면제 논의하고 요청하겠다 했습니다. 아마 지역구에 있나 봐요, 이게. 예, 대전교도소가 이제 제 지역구 이제 진잠이라는 동네에 있는데요. 네네. 그 교도소가 과거에는 대전 시내 쪽에 있다가 이사 온 지 40년 가까이 되는데 도시가 이제 팽창하면서 그곳조차도 이제 또 도시의 중심이 돼 버렸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걸 이전해야 된다는 요구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수감자들의 인권적인 측면에서 보면 너무 이렇게 공간이 좁아요. 네. 그래서 그 심지어는 정부를 상대로 해서 재소자들이
그 민사 소송을 하고 소송 결과 정부가 지금 패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열악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측면들 속에서 대전교도소를 보다 외곽으로 이전하는 사업인데 이제 정부가 지난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그 교도소 이전과 관련된 이제 위탁을 이제 LH에게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 교도소가 그 소위 비용 대비 편익 BC가 잘 나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예타를 거치다 예.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예타를 면제하는 것을 방향으로 가는 게 옳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고, 만약에 예타 면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그러면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라도 예타 면제를 좀 추진해야 되겠다. 이제 그것을 내일 이제 기재부와 상의하기로 돼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 교도소 시설도 현대화하면서 지역 주민들 그 민원도 해결하는. 자, 다음 질문 드릴게요. 21대 국회 4년 내내 상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셨습니다. 전반기엔 여당 간사, 후반기엔 야당 간사. 아주 또 특이한 경험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전반기와 후반기 간사 경험 어떻게 달랐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여야가 다르다는 것은, 그러니까 여당 간사는 일종의 이제 수비수 역할을, 네. 일종의 최종 수비수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네. 야당 간사는 또 최종 공격수 역할을 또 하게 됩니다. 네. 특히 이제 지난 그 문재인 정부 때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가 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비대면 사회가 되다 보니까 디지털 전환이 매우 광범위하고 또 빠른 속도로 진행됐지 않습니까? 그런 면이 있었네요. 과방위가. 그래서 그때는 주로 이제 디지털 전환, 그리고 비대면 사회에 있어서의 이제 정보 소외 계층들을 없도록 하는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또 당시 조건이 어땠냐면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이 본격화하던 시점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대한민국이 국가가 전략 기술을 어떻게 육성하고 보호해야 될 것이냐, 그런 측면들, 하여튼 그런 것들을 주로 이제 입법하고 했다고 한다면, 야당 간사가 돼서는 주로 이제 방송 이슈를 가지고 네. 여당과 또 첨예하게 맞붙어 있잖아요. 많이 논쟁을 했고요. 네. 뭐 급기야는 뭐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탄핵안까지 제출이 됐고 결과적으로 자진 사퇴하는 것까지 갔었죠. 네. 그래서 하반기 2년은 거의 뭐 과방위가 뭐 전쟁터였습니다. 전쟁터였군요. 네. 과방위가 22대 국회에서는 또 전쟁터가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럴 것 같습니다. 가능성이 높다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아직 그 방송과 관련된 이슈가 뭐 여기 뭐 KBS 들었습니다만 MBC 같은 공영방송을 권력이 장악하지 않고 언론 구성원 스스로가 또 시민들이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구조를 짜주자라는 것이 오래된 수건 아닙니까? 아주 오래된 논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뭐 여야가 공격수와 수비수가 예. 바뀔 때마다 또 입장도 달라지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슈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방송심의위원회와 관련된 또 편향성 시비가 또 있어요. 그리고 방통위와 방심위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합의제 행정기구 혹은 합의제 민간기구로서 말 그대로 서로 이제 수기를 통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수적 우위를 기반으로 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그 방통이나 방심위가 움직이다 보니까 갖고 있는 시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도 좀 바로 잡아야 되고, 제가 보기에는 과방위가 22대 국회 전반기에 네. 가장 핫한 상임위가 될 겁니다. 자, 의원님 이제 3선 중진 반열에 오르셨습니다. 국회 상임위원장 보통 이제 3선 의원들이 하잖아요. 그래서 과방위원장 물망에도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평하세요? 본인의 과방위원장. 예, 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과방위가 이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네. 크게 네 가지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그러니까 R&D를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 그리고 정보통신, 그러니까 ICT입니다. IT, ICT. 네네. 그다음에 방송, 그리고 원자력 안전. 크게 이제 네 가지 분야를 다루고 있는 매우 중요하고 광범위한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 분야에 대한 주요한 현안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여당 간사, 야당 간사 각각 2년을 해봤던 네. 경험으로 그 네 가지 분야를 다 꿰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좀 그런 정도의 자격은 갖추지 않았는가, 이런 뭐 스스로 좀 생각을 해보고요. 네.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 그 2년 동안은 방송 이슈 때문에 다른 진전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게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래서 방송 이슈를 가지고 싸우더라도 과학기술, 원자력 안전, ICT 이 분야는 얼마나 계속 중요해요.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는 것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어떤 하나가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다른 모든 것들이 수습되는 경우라면 그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가방위원장 자리는 결국 원구성 협상 결과와도 이제 연계가 됩니다. 자, 이번엔 원구성 협상 전반이라 그럴까요? 그 좀 살펴보겠습니다. 22대 국회 임기 이제 내일 시작되는데 원구성 협상이 좀 진척됐다 이런 얘기는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핵심은 역시 법사위원장이겠죠. 예, 뭐 지금 그렇게들 얘기가 되는데요. 5월 30일부로 내일입니다. 5월 30일부로 22대 국회가 임기가 시작이 되고 네네. 국회법에는 그로부터 일주일 되는 7일이 되는 날 의장 선거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로부터 3일 되는 날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그러니까 열흘 안에는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법에 예.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러려면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각 정당이 의장단, 그러니까 의장 한 분과 부의장 2명. 부의장은 보통 민주당 소속 또 국민의힘 소속, 그러니까 1당과 2당이 서로 나눠서 하니까요. 또 의장 후보는 민주당은 선출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그 의장단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들을 진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상임위 위원 배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상임위 숫자를 지금 현재 뭐 특별위원회까지 해서 18개가 있는데 18개 각기 정수가 있거든요. 네. 과방위는 뭐 22명이다 이렇게 정수가 있으면 그 정수대로 의석 비율이 있어요. 그 민주당이 13명, 뭐 국민의힘 그럼 7명, 뭐 무소속 2명 이런 식으로. 그럼 그 다 추천을 해주면 됩니다. 네.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그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아마도 국민의힘에서는 이 원구성을 최대한 늦추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늦추려고 하는 이유가 늦추면은 뭐가 좋나요? 국민의힘한테? 그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 당장에 21대 국회 때 마무리가 되지 못했던 현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당장 어제 그 최상병 특검 문제도 폐기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특검 법안들이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시작되는 즉시 신속하게 논의해 처리하겠다라고 공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 개헌을 최대한 늦추려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방송 이슈로 따지고 보면 방송문화진흥회 임기가 8월 중순경이면 끝나게 됩니다. 네. 그 방문진 이사를 교체하게 되면 이사진 교체하고 아마 사장 해임까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 국회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면 방통위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견제를 하거나 감시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최대한 늦추게 되면 방통위가 이제 그런 절차들을 막 진행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러저러한 것들 속에서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에서는 개원 시기를 최대한 늦추려고 물론 법사위 운영위를 누가 가져가느냐 그것도 중요하죠. 그것과 관련된 이슈도 있습니다만 네. 제가 보기에는 그 목적이 가장 큰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법사위의 경우에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 국회의장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차기 국회에서 그 기능이 기능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그 법안이 처리되는 과정을 보면 이제 상임위에서 법안 소위, 그다음에 상임위 전체 회의, 법사위, 그다음에 본회의 이런 순서로 진행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법사위를 반드시 통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법사위가 고의적으로 만약에 그 법안 처리를 안 한다, 아니면 뭐 아무런 이유 없이 안 한다. 어쨌든 이유 없이 60일 정도가 지나면 그거를 상임위로 가져와서 직회부를 할 수가 있게 돼요. 네네. 그리고 직회부가 됐을 때는 어떤 그 본회의 상정 안건에 대해서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성립이 되면 상정이 됩니다. 네. 여야 합의가 있거나 아니면 의장이 요건이 갖춰진 것을 상정하거나. 예. 그러니까 의장이 그동안의 관례로는 예. 여야 합의가 돼야 안건을 상정하겠다라고 했던 태도에서 네. 국가를 위해서 또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법안은 내가 합의 없이도 상정하겠다. 지금 저 국회의장 후보 분위기가 그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근데 이제 이런 지적을 또 뭐 제안이라 할까요? 지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당은 그동안 쭉 정부 대통령의 뭐 행정권 남용, 독주, 일방통행의 비판을 쭉 해오셨고 반면에 또 여당은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를 뭐 우려하거나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국회에선 어떻게 보면 지금
거대 야당이 절대 강자라고 할 수 있는데 국회란 이 바운더리 안에서 그러면 원구성 협상에서도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본회의 직회부도 있고 패스트트랙도 있고 한데 법사위원장 이거는 지금 계속 평행선을 그릴 것 같은데 통 크게 양보하고 지나가는 것도 국민들한테 좀 지지를 받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뭐 그렇게 뭐 견해를 밝히는 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지난 그 21대 국회에서 그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 소속 위원장이 맡으면서 보여줬던 행태들을 보면 상당히 큰 입법 지체 현상들이 벌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정부가 요청했던 그 민생 입법조차도 다른 법안들과 패키지로 묶이면서 입법이 네. 지연됐던 사례들도 있고요. 요번에도 보면 알 수 있지만 그 21대 마무리하는 본회의를 어제 진행을 한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법사위를 열질 않았어요. 왜 열질 않았냐? 법사위를 통해서 법안이 처리가 되면 뭐 최상병 특검 뭐 제2예고건이라든지 뭐 등등 기타 여러 가지 건들이 그 뿐만 아니라 다른 법안들을 처리를 해야 되니까 네. 본회의를 열어야 되는 명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회의 명분을 줄이려고 법사위를 안 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중요한 법들이 그냥 사장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런 문제를 떠나서 법사위가 자기 역할을 하려면 입법권이 가장 중요한 국회의 권한이라고 친다면 네. 일당이 책임지고 그 입법권 행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그 청취자가 질문을 하나 하네요. 208 하나님. 과방위는 분리돼야 하지 않나요? 우주청도 따로 설치됐는데 과방위 업무가 너무 광범위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뭐 그런 지적도 일리가 있고요. 과거에 그래서 과학기술과 방송 쪽을 나눠서 상임위를 운영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조금 더 그 청취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우주청이 또 하나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주청까지 소관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일이 더 많아졌네요. 네네. 자, 또 다른 질문 드릴게요.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 어제 있었습니다. 이 표결 결과 어떻게 평가하세요? 결국에는 그 아직 그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의 어쨌든 뭐 결속력이 있는 것이다. 근데 그 결속력이라는 것이 국민들이 보시기에 어떻게 봤을까? 과연 좋은 건가? 예, 저는 예. 결코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뭐 무슨 뭐 그 일부 분들은 뭐 이탈자가 없는 것이 뭐 민주당이 뭐 좀 뭐 실패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거는 민주당의 실패, 국민의힘의 성공 이런 문제가 중요한 그 것이 차원이 아니고 아니다. 그런 예, 문제가 예. 아닙니다. 이 문제는 예. 과연 그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국민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고요. 그 국민들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이 이슈는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그러니까 22대 국회에 이번에 당선돼서 오시는 분들도 그 문제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맞지 우리가 똘똘 뭉쳐서 대통령을 보호한다고 글쎄요 보호가 될까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재판 과정 속에서 불거지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직접 대통령 당신 스스로 직접 통화를 했다라고 한다든지 그 주변 분들이 통화를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사들이 재판 과정 속에서 계속 나오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심각한 양상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네. 그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었는데요. 윤 대통령과 이종섭 전 장관이 3차례 통화했다. 그리고 뭐 주변 분들과의 통화 저 흔적도 남아 있다. 민주당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스모킹 건이다. 될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여당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지금 좀 흘러나온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공수처 수사를 우선 지켜보자는 우리의 논리가 맞지 않느냐. 장동혁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과 전 국방장관이 3차례 통화했다는 사실이 공개된 건 신속히 사실관계가 규명되고 있는 것 아니겠냐. 그러니 공수처 수사 결과 보고 그다음에 특검 논의하자. 이 논리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특검이라는 것은 그 실제로 공수처 같은 경우 인원이 워낙에 제한적인 인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제한적인 인원이어서 신속하게 수사가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문제예요? 평가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수사를 하려면 특검 같은 별도의 수사기구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약간의 그 형식 논리상으로는 상당히 타당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공수처 안팎에서 나오는 얘기들로는 뭐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만 공수처가 갖고 있는 한계로 더 이상 진전이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벌써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서 신속하게 정리하는 것이 맞고 그래야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에게도 뭐 이게 이 이슈가 계속 끌고 가는 것이 별로 좋지는 않을 겁니다. 네네. 제가 보기엔 빨리 정리하는 게 낫죠. 이제 여당 쪽에서는 뭐 독소 조항 얘기하면서 그 뭐 언론 공표라든지 아니면 그 뭐 특검 추천을 누가 하냐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오늘 최고위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22대 국회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내용을 보완하겠다. 어떤 부분이 보완되는 걸까요? 근데 만약에 그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바로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수사 내용을 공표한다든지 하는 것은 과거의 특검에서도 지난번 국정농단 특검도 그때 특검 박영수 특검인가요? 네. 이분들이 그 수사 브리핑도 계속 하고 했어요. 예. 사실은 뭐 그거는 과거에도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특검을 추천하는 과정들에 대해서도 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한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떤 말씀을 하신 걸까요? 그럼 오히려 이제 수사를 보다 신속하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 규모라든지 그 과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완한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정부가 오늘 그 임시국 국무회의에서 4건 법안 4건에 대한 제2요건 행사 건의했고 한 5시 조금 못 돼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했습니다. 자, 그 세월호 참사 피해 지원법은 이제 공포가 됐고요. 자, 이런 과정은 요번 뭐 또 다른 거부권 행사고 일부 한 법안은 공포고 이건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이게 그 아무래도 이제 세월호 관련된 것은 그것까지 거부권 행사하기는 좀 부담스러우셨을 거라고 보고요. 네. 나머지는 이제 거부권 행사를 하신 건데 그는 뭐 그 형식은 뭐 여당이 건의하고 또 정부가 건의하는 형식이고 충분히 그 여야 간의 합의가 안 됐다라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국회가 그러면 소수파가 마냥 반대를 하면 그 어떤 법도 통과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국회는 식물 국회가 되는 겁니다.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여당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확실하게 반대할 것들만 분명하게 반대를 하시고 반대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 너무 많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는 국회가 왜 필요합니까? 선거를 또 왜 하겠습니까? 다수결이 왜 필요하냐? 그렇습니다. 네. 그 대통령도 그렇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저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맞지 모든 것들을 그렇게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이번에 총선을 치르면서 국민들은 뭐 민주당의 입법 독재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아니 그거보다는 지금 정권의 또 대통령의 또 지금 여당의 무능함, 독주 그게 문제라고 보신 겁니다. 총선의 민의를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그 민의와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아시고 국정 운영 방법을 바꿔주셔야죠. 네. 그 연금 개혁 법안 이게 이제 합의가 불발됐고 이게 결국은 22대 국회로 넘어왔는데 여당 일각에서도 꽤 유력한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도 이게 모수 개혁은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또 윤희숙 의원이 이거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 가장 대표적인 경제통인데 그러니까 이제 윤상현 의원은 어쨌든 22대 국회 초기에 특위 빨리 구성하고 지금까지 한 내용을 최대한 빨리 받아 흡수해가지고 빨리빨리 진행하자.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오늘 할 수 있는 일 왜 내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연금 개혁안 문제에 대해서 연금 개혁 이 특위를 만든 것 자체도 네.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뭐 3대 개혁인가 하면 교육 개혁, 노동 개혁, 연금 개혁을 언급을 하면서 네. 제 기억에 아마 국회 아마 오셔 시정연설할 때 했던 그 기억이 나요.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국회가 그걸 설치해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많은 논의를 거쳤고 또 공론화 과정도 거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민들이 그래서 더 내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누가 더 내고 싶겠어요.
근데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은 합의를 빨리 저는 결론을 짓는 게 맞다고 봐요. 새롭게 특위를 만들고 하게 되면 지금 당장 원구성 협의도 잘 안 해주지 않습니까? 언제 구성을 할 거며. 네. 구성을 하면 또 보통 또 업무 보고 받고 또 전문가 의견 청취하고 공청회 열고 그럼 또 몇 달 쭉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이제 이번 개혁은 구조 개혁을 또 함께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보수 개혁과 구조 개혁을 같이 해야 된다는 또 주장도 있기 때문에 또 섞어서 할 수밖에 없고 그럼 얘기가 또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 올해 안에 되거나 이런 건 어렵다.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자,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게요. 삼선 중진 의원으로서 22대 국회에서 내가 이것만큼은 반드시 해내겠다. 어떤 거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저는 우리 사회가 워낙에 지금 복잡한 사회고 여러 가지 큰 복합적인 전환기에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저출산 문제도 그렇고 디지털 전환의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국가가 정말로 합의가 가능한 네. 그런 정치를 정말로 만들고 싶고요. 그게 되어야만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비전도 제시할 수 있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모든 개혁 과제보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개혁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그 정치 개혁의 핵심은 합의가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개혁, 합의가 가능한 구조를 만들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통정보센터 공인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퇴근길인데요. 내부순환도로 성수 분기점 방향 홍지문 터널 안 3차로에서 추돌사고 발생했습니다. 뒤로 성산 진입램프부터 기름램프 쪽으로 차들이 꽉 막혀있는 상황이고요. 반대 성산 쪽으로도 기름 부근의 사고는 정리됐지만 뒤로 북부간선도로 도심 쪽 신내에서 하월곡을 지나 내부순환도로 국민대 램프까지 40여 분 가까이 정체가 이어집니다. 공항방향 올림픽대로 반포대교 부근 5차로는 여전히 작업으로 차단돼 있어서 뒤로 성수대교부터 작업 구간 지나 가양대교 쪽으로 1시간 가까이 소요되고요. 반대 잠실 쪽은 행주에서 월드컵대교 또 반포에서 영동대교 쪽으로 가다서다를 반복합니다. 구리 쪽 강변북로는 월드컵대교를 조금 못 간 1차로가 고장난 트럭으로 막혀 있는데요. 아직 수습 차량이 오지 않고 운전자도 나와 수신호를 하고 있어서 더욱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이후로는 원효대교부터 구리 시계 쪽으로 긴 구간 속도 떨어집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파고 또 파고 골라서 엄선한 뉴스만 전해드립니다. 파파뉴 코너 오늘은 김혜림 북저널리즘 에디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한국을 국빈 방문했죠? 네, 맞습니다. 무하마드 빈 자이드 나야얀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어제인 28일에 윤석열 대통령의 초청으로 한국에 국빈 방문을 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현지 대통령이 이제 한국에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지난해 윤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에 국빈 방문을 했었죠. 네. 이번 무하마드 대통령의 방안은 그에 대한 답방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방문에 대한 답방이다. 네. 그렇군요. 주목할 만한 만남이 있었습니까? 네, 국내 재계 총수들과 무하마드 대통령이 만났는데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또 최태원 SK그룹 회장, 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이 무하마드 대통령과의 간담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만남은 무하마드 대통령이 요청해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어요. 역시 이제 정상 만남도 어떤 경제 외교의 일환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국내 기업들은 중동 붐을 바라고 있는 만큼 이번 만남이 특별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국내 기업들뿐 아니라 아랍에미리트 역시도 이번 만남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이 아부다비를 제2의 두바이로 만들고 싶어 하는데요. 네. 이 둘의 좀 이해관계가 맞으면서 만남이 성사가 된 것으로 보이고 또 무하마드 대통령이 이제 만난 사람이 또 한 사람 더 있는데요. 누굽니까? 네,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네. 이 29일 오늘이죠.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 이제 방문을 했는데요. 이 아랍에미리트 측의 요청으로 성사된 만남이라고 해요. 그래서 또 타국의 지금 현직 정상이 이제 퇴임 10년이 넘은 전직 대통령을 요청해서 만난 거는 또 굉장히 드문 일이라고 합니다. 네. 뭔가 이제
특별한 관계가 있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드는데 네. 최근에 또 중동 국가들이 이런저런 시도들을 많이 하면서 아주 핫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아요. 또 최근에 뭐 스마트 시티 건설이라든지 네. 방산 수출과 같은 초대형 프로젝트들이 연이어서 또 보도도 되고 있고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아랍에미리트의 경우에는 그 탄소 중립 도시라고 해서 이제 마스다르 시티를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탄소 중립 도시. 네, 탄소 중립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데요. 또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수주 역시 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제발 좀 그렇게 잘 됐으면 좋겠고요. 네.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와 정상회담 통해서 41조 원 규모의 투자를 이제 이끌어냈습니다. 이번에는 그렇다면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네, 이번에는 윤 대통령이 그 아랍에미리트와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는데요. 네. 한국 정부가 아랍 국가와 체결한 건 아랍에미리트가 처음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양 국가가 향후 10년 동안 시장의 90%가량을 개방하게 됩니다. 또 300억 달러 투자 공약도 이번에 재확인을 하면서 두 이제 국가 간의 교류가 굉장히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아까도 이제 재계 총수들 얘기했는데 참석했던 그 재계 총수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이 정기선 HD 현대 부회장은 이 무하마드 대통령이 한국을 굉장히 좋아한다. 그래서 뭘 많이 같이 하자는 이야기를 했다고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주로 전했고요. 또 이재용 회장은 무하마드 대통령과 2019년부터 친분을 쌓아왔어요. 그래서 이재용 회장이 마스다르 시티에 삼성의 인공지능 또 사물 인터넷 기술 등을 활용하자는 방안을 이제 전달한 것으로 이제 밝혀졌습니다. 네. 네. 지금 이재용 회장 얘기하셨는데 네. 이재용 회장이 지금 좀 마음속에 부담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오늘 사상 첫 파업을 예고했죠. 아, 네, 그렇습니다. 이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는 게 창립 55년 만에 처음이에요. 네네. 이 오늘 오전에 서울시 왜냐하면 강남구 노조 만든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네, 맞죠. 네네. 서울시 강남구 서초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사측이 임금 협상 교섭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우리가 파업에 돌입하는 것이다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제 파업이 처음 시작되는 건 6월 7일이고요. 네. 이제 방식은 단체로 당일 연차를 쓰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첫 번째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다음 소식 좀 어떤 얘기인지 소개해 주세요. 네, 지난주에 그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와 관련한 논란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논란이 업무용 협업 프로그램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로 함께 번지고 있습니다. 아, 다른 차원으로 지금 얘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건데 네. 그렇다면 업무용 협업 프로그램 그게 뭡니까? 네, 이게 스타트업이나 또 업무 전산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신생기업 혹은 이제 중소기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네. 직원 간의 이제 업무 소통을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이번에 문제가 된 협업 프로그램은 네이버에서 만든 네이버 웍스인데요. 네이버 웍스. 네, 여기는 이제 메신저 기능 외에도 달력이나 게시판, 또 주소록, 메일 등의 기능이 함께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왜 이슈가 그쪽으로 이렇게 옮겨붙어 가나요? 아, 이게 그 보듬컴퍼니 대표 부부가 네이버 웍스를 이용해서 직원들끼리 주고받은 메시지를 감시했다. 보듬컴퍼니 대표 부부라는 게 강영욱 네. 대표 부부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강영욱 대표 부부가 이 직원들끼리 주고받은 메시지를 감시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었어요. 네. 근데 이에 관련해서 강영욱 대표와 아내인 수전 엘더가 해명을 했는데요. 근데 이 네이버 웍스가 좀 유료 서비스로 전환된 이후에 관리자 페이지가 생성이 돼서 이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서 직원들이 나누는 대화가 실시간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의도가 아니고 네, 그냥 보여서 봤다. 이런 보여서 식으로 봤다. 네,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들어가서 본 게 아니고 네. 강영욱 씨 부부 주장은 어쨌든 보여서 봤다. 네. 그러니까 비공개 메시지도 대표가 훤히 볼 수 있었다는 얘기가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뭐 구성원들이 쌓아온 모든 정보를 이 관리자들이 여과 없이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어요. 뭐 대화는 물론이고 직원들이 올린 파일이나 사진이나 심지어는 접속 기록까지 이 관리자가 감사 기능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뭐 개인의 메모장 개념으로 활용하는 나에게만 보이는 메시지방에 올린 내용도 관리자가 확인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다고 했습니다. 네. 이용자들도 잘 모르니까 비밀스러운 얘기를 메시지로 나눴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사실 이게 뭐 개인정보를 그래서 침해하는 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협업 프로그램 이제 업체들의 입장은 이 직원의 감시가 목적이 아니라 사실 이건 보안 이슈가 발생했을 때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기능을 만든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지만 네. 사실 이용자들의 불안은 끊이지가 않고 있죠.
네. 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해도 너무 많이 들여다볼 수 있는 건 이제 당연히 문제고요. 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전문가들은 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야기하면서 원래의 목적에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네. 네, 때문에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업체가 이 개인정보의 노출 범위나 기능을 구성원들에게 굉장히 상세하게 알려야 하고 또 업무에 필요한 정보만 확보해야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당연히 사측과 직원들 간의 어떤 뭐 합의랄까요? 그래 네. 투명한 소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아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번에도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충분한 대화가 오갔다면 이렇게 논란으로 번지지까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용 약관들을 좀 살펴보면요. 네이버웍스의 경우에는 구성원의 일부 혹은 전부가 동의하지 않아서 생긴 분쟁은 자체 책임이라고 이제 명시를 해두고 있고요. 또 카카오워크 같은 경우에도 네. 관리자가 구성원의 특정 정보를 열람하려면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또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라고 또 밝혀놓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제도적인 것도 중요하고 소통도 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네. 실제로 협업 프로그램을 만드는 기업들도 뭔가 보완을 할 여지가 있는 건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관리자가 메시지를 확인할 때마다 구성원에게 알림이 가도록 하는 등의 기술적 보완도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나온 만큼 이런 이제 이슈들 말고도 또 업무용 프로그램 기능 자체에도 어떤 기준이나 제도가 좀 하루빨리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북한이 날린 풍선 소식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이게 어제 한밤중에 좀 재난 경보 울려서 좀 놀라신 청취자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제 오후 11시 32분쯤에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의 접경 지역에서 북한이 살포한 풍선이 발견됐다는 재난 문자가 온 겁니다. 이후에 112 신고 전화가 쏟아졌다고 해요. 네. 풍선에 뭐가 담겨 있었어요? 이 삐라라고 부르는 전단이랑 또 네. 오물 등이 담겨 있었다고 하는데요. 오물이요? 네, 이 북한이 지난 26일에 이렇게 발표를 했었어요. 뭐 남한이 대북 전단을 살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휴지장과 오물짝들이 곧 한국 국경 지역에 살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위협을 했었는데요. 그 위협이 이번에 현실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풍선 몇 개나 발견됐는데요? 네, 29일 기준으로 전국에서 200여 개 이상이 발견이 됐다고 군 당국이 밝혔어요. 그 경기 파주시 탄현면의 한 아울렛 인근에서는 좀 쓰레기 봉투 기준으로 20에서 30리터 정도의 봉투 2개에 그 풍선이 매달려 있었다고 하고요. 또 안에는 쓰레기와 거름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람에 이제 이리저리 날아가니까 앞으로도 더 많이 발견될 것 같고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또 경남 거창군 위천면 논에서도 이 한 시민이 대남 선전용 풍선 2개를 발견해서 신고했고요. 네네. 또 이 안에는 페트병을 자른 플라스틱 조각과 폐종이가 들어가 있었다고 해요. 또 동두천시 소요산역 인근에서도 풍선의 어떤 잔해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가 됐고요. 또 고양시 일산의 어떤 음식점의 주차장에서도 풍선이 발견됐습니다. 황당했겠네요. 네. 과거에도 북한이 이렇게 풍선을 날려보낸 적이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2016년에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게 뭐 더럽다 이런 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공항이나 고속도로 같은 데 풍선이 낙하할 수가 있어서 좀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요. 네. 실제로 2016년에는 차량이나 주택 지붕 등이 파손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대처를 잘 해야겠어요. 우리 뭐 군이나 정부 이런 데서도 뭐 할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 행안부, 경찰 등의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서 국민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방침을 내놨고요. 네. 또 합참 역시 또 북한의 행위가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비슷한 풍선을 좀 발견하신다면 가까이 다가가시거나 만지지 마시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북저널리즘의 김혜림 에디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알면 독이 아니라 득이 되는 법 이야기. 법이 된 성배 코너입니다.
법 지식 꽉 채워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실 분이죠. 강력팀 형사 출신의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법이 한가득 든 성배 박성배 변호사 오늘도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멋져요. 이 자기 오프닝 멘트가 항상 멋져요. 세기의 이혼이라고도 불립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결과가 내일 나옵니다.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 30년 된 일이라고 하는데 그간의 히스토리 좀 간단히 정리해 주세요.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이 지난 1989년에 재벌그룹의 아들과 대통령의 딸 신분으로 결혼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2015년에 최태원 회장이 돌연 혼외자가 있다면서 이혼 의사를 밝혔는데 2017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은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다가 노 관장이 마음을 바꿔서 2019년 12월 드디어 이혼 위자료 재산 분할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1심 재판 과정에서 노 관장은 위자료 3억 원 최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SK 주식 가운데 절반 수준인 약 650만 주에 대한 재산 분할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네. 자, 내일 항소심 결과가 나오는데요. 2022년 1심 결과가 나온 뒤에 1년 6개월 만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1심 결과는 어땠습니까? 1심은 두 사람은 이혼한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 원, 재산 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던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가 재산 분할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최 회장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서 특유 재산에 불과해 재산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최 회장과 노 관장 1심 판결에 모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노 관장이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재산 분할 형태를 주식에서 현금으로 바꾸고 그 금액도 1조 원대에서 2조 원대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재산 분할입니다. 최태원 회장 재산 5조 원대로 추정이 되고요. 노소영 관장은 이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 이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입장을 간단히 좀 정리해 주세요. 먼저 노소영 관장부터 어떻습니까? 노소영 관장이 재판 진행 과정에서 선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들고 나왔습니다. 비자금 얘기를 했군요. 예. 1990년대 노 전 대통령이 사돈인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300억 원을 사위인 최태원 회장에게 32억 원 등 모두 343억 원을 전달했다는 주장입니다. 그 증거로 최종현 선대회장이 돈을 받으면서 증빙으로 전해준 약서거음과 메모를 제시했고 1992년 증권사 인수에 637억 원이 들었는데 이 가운데 노 전 대통령의 이 비자금 300억 원이 쓰였다는 주장입니다. 또 최태원 회장이 SK 주식의 지분을 매입하던 1994년에도 결혼 지참금 10억 원을 전달했고 1997년에 주식 매입 관련 증여세를 낼 때도 1억 3천만 원을 송금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자, 비자금 얘기는 뒤에 조금 더 할 거고요. 그러면 최태원 회장 입장은 어떻습니까?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그룹에 들어온 적이 없다. 1995년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 당시에도 확인된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노 관장 측이 거짓말하고 있다? 예, 허위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는 취지입니다. 증권사 인수자금은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이 아니라 그룹의 비자금, 즉 계열사 부회자금이었고 자금 성격상 관련 자료는 남아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노 관장 측이 제시한 어음과 관련해서도 노 전 대통령 퇴임 뒤 활동 자금 성격으로 건넨 것이다라고 반박했고 주식 매입에 결혼 지참금이 사용됐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재벌가에서 2억 8천만 원이 없어서 사돈의 비자금을 이용할 이유가 없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60 특혜는 없었다고 적극적으로 반박했는데 이 특혜 시비 탓에 제2동통신 사업권을 반납하는 등 손해를 받고 최 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결혼 탓에 그룹이 정경유착으로 성장한 기업으로 잘못 인식됐다면서 이번 판결이 오명의 굴레를 벗어날 기회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도 진술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박 변호사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60 특혜, 비자금, 약간 어떻게 보면 음습한 그런 단어들이 이제 튀어나와서 좀 어떻게 보면 저 호기심이 더 발동을 하는데요. 네네. 자, 한마디로 제가 들어보니까 최태원 회장의 재산 형성에 노소영 관장의 기여분이 얼마만큼이냐 이게 이제 핵심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노소영 관장은 주부로서 가사 노동으로도 상당 부분 기여를 했지만 최 회장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SK의 주식과 관련해 그 주식의 형성뿐만 아니라 유지 나아가서 성장에도 상당 부분 기여를 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비자금이 사용되었는지는 아직까지 양측이 오래된 사건이라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전면적으로 거론한 이유도 이미 공소시효도 지난 사안들인데다 선대인 노 전 대통령과 최 선대 회장이 모두 사망한 사건이라 수사가
피해자가 게시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비자금 관련 논란이 자연스럽게 재판 과정에서 불거지게 된 것인데 1심에서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지 않은 이유는 네. 주식을 재산분할로 삼게 되면 물론 주식도 재산분할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사노동을 이유로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게 되면 SK 주식의 지분 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네. 지분 구조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SK 그룹을 둘러싼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니 이를 이유로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가 있거든요. 네. 이 판결 내용을 고려해서 항소심에서는 그 가액은 더 늘릴지언정 재산분할을 구하는 그 형태는 주식이 아니라 현금으로 바꾸게 된 것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담을 가지지 말라. 나는 주식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현금을 달라는 취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있는 사안인 만큼 항소심에서는 내 재산 기여를 정당하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 노관장 측의 입장입니다. 네네. 만약에 비자금 이게 가능성은 높아 보이진 않는데요. 비자금 300억 원이 입증이 됐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비자금 300억 원이 실제로 투입된 사실이 입증된다면 이때는 예. SK 주식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최 회장은 온전히 자신의 힘만으로 SK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닌 셈이 되죠. 예. 특유 재산이 아닙니다. 이때부터는 두 사람의 공유 재산이 되고 최 회장의 특유 재산이라고 간주한다고 하더라도 이때는 재산분할 대상으로 마땅히 삼아야 할 뿐만 아니라 노 관장 측에 상당한 기여가 인정되어서 상당 부분 예를 들어 50%에 육박하는 재산분할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 그 비자금 300억 원 갖고요. 네. 그 옛날의 돈이었기 때문에. 옛날 돈 가치와 지금 돈 가치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최 회장은 SK그룹 주식이 최정현 회장에게서 받은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일반적인 이혼 사건에서 어떤가 궁금하네요. 혼인 기간이 오래 지속됐다면 증여나 상속받은 재산 공동재산으로 보기도 하나요? 보통은 부부가 살아가면서 재산을 형성하고 그 재산을 더 늘리기도 하고 예. 뭐 감소된다고 하더라도 한쪽이 그 감소를 방지하는 역할도 하기 마련이죠. 이때는 공유 재산으로 추정해서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습니다만 어느 일방이 상속을 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 재산이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혼인 기간이 5년을 넘어서고 10년, 15년을 넘어설 경우에는 상대방의 특유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감소를 방지하거나 그 증식을 기여하였다는 취지로 특유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습니다. 다만 특유 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때는 기여 정도를 낮게 보고 통상이면 50% 정도 기여를 인정할 사안의 경우에도 상대방의 특유 재산에 대해서는 약 한 20%? 30% 정도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그 혼인 기간이 길면 길수록 특유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기여도도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네. 아까 이제 주식의 재산 분할 여부 이제 쭉 설명을 해 주셨으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1심 판결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위자료로 1억 원이 인정되었다는 부분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아무리 혼외자가 있고 다른 살림을 차린다고 하더라도 1억 원에 육박하는 위자료는 제가 아는 한은 전례가 없습니다. 그만큼 노 관장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해 줬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산 분할과 관련해서는 665억 원은 개인에게 상당히 큰 금액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가치에 비춰볼 때 그 비율이 상당히 낮아서 사실상 노 관장의 패소 판결이라고 봐야 합니다. 언론들이 그렇게 많이 평가했죠. 예. 물론 최 회장의 특유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혼인 기간이 30년을 넘은 이상 상당한 기여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어 보였는데 특유 재산에서 전면적으로 배제됐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주식이나 부동산, 현금 등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 인정했거든요. 사실상 노 관장 패소 판결이라고 봐야 하는 사안이라서 2심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이목이 집중되고 이 사건은 당연히 어느 쪽이든 승복할 수 없습니다. 모두 다 상고에서 대법원까지 가는 거네요. 간다는 게 자명한 사실로 인정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네네. 누구도 인정하지 못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어떤 결과가 나와도 둘 다 또 불만일 것 같아요. 그래요. 맞습니다. 네네. 자, 대법원까지는 간다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2심 판결 중요하기 때문에 내일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이슈 한번 다뤄볼게요. 2년 전 강릉에서 급발진 의심사고로 숨진 고 이도현 군 사건 관련해서 눈여겨볼 만한 재현 시험이 있었다고 하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 강릉 급발진 사건은 지난 2022년 12월에 강릉 시내에서 자동차가 급가속되면서 뒤에 타고 있던 손자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손자가 12세 이도현 군이고 운전자가 할머니였습니다. 모두에게 참 가슴 아픈 사건이었는데 이 할머니 측은 이 자동차 급발진을 주장했었고 제조사 측은 급발진이 아닌 페달 오작동이라는 취지로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고령층의
노인이 운전 미숙으로 잘못 밟았다. 그런데 통상 급발진 논란 사고의 경우에는 5, 6초간 이 차량이 가속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강릉 급발진 논란 사건의 경우에는 이 차량 가속 주행이 수십 초간 진행됩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영상 블랙박스 등이 제출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이목이 집중되었고 이 사건만큼은 급발진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급발진일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그 영상만 보면 일단. 그렇습니다. 네네. 이 사안에서 국과수가 EDR이라고 해서 자동차에 부착된 장치인데 사고 기록 장치입니다. 네네. 이 국과수가 EDR을 분석해 본 결과 차량 급발진의 결함은 없다. 즉 제조사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회신을 해왔는데 이 국과수 회신 결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 측이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감정 신청을 합니다. 감정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서 재연 시험이 이루어졌는데 그 재연 시험 결과가 국과수의 분석 결과와 상당히 상이하다는 것이 할머니 측의 주장입니다. 아,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과수 분석 결과와 이번 재연 시험의 결과 뭐가 특히 달랐습니까? 추돌 직전, 추돌 직후 EDR 분석과 관련해 국과수 분석 결과와 재연 시험 결과가 모두 달랐는데 일일이 설명드리면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네네. 중요한 내용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이 마지막 5초 상당히 이 풀 가속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마지막 5초에 대해서 국과수는 풀 악셀을 밟았을 때 110km에서 116km로 속도가 증가했다는 분석을 내놨는데 실제로 같은 차종으로 재연 시험을 해봤더니 110km에서 124 또는 130까지 더 높은 속도로 차량 속도 증가가 이루어진다는 재연 시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돌 이후 상황과 관련해서 국과수는 시속 40에서 116으로 24초간 증가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는데 실제로 재연 시험을 해봤더니 시속 44에서 120까지 18초에 걸쳐서 속도 증가가 이루어졌다. 그것도 차이가 많이 나네요. 더 짧은 시간에 더 높은 속도 증가가 이루어졌다. 이 모습을 보면 당시 할머니는 브레이크를 밟았던 것이다. EDR은 당시 차량 상태를 기록하는 것이지 운전자의 조작 행위를 기록하는 것이 아닌 만큼 국과수의 EDR 분석 결과만 가지고 제조물 결함이 없었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것이 할머니 측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번 재연 시험의 결과기도 하다고 보시는 거죠? 당연한 것이죠. 네. 자, 다음 달 18일에 이번 그 감정 평가 결과가 반영된 재판이 열립니다. 지금까지 급발진 의심 사고 관련해서 제조사 책임이 인정된 적이 있습니까? 사실 국과수 결과와 재연 시험 결과가 상이한 결과다 보니 이 결과를 두고도 앞으로 재판에서 논란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가 한 건이 있습니다. 아, 있었어요? 2018년 호남 고속도로 BMW 급가속 사건인데 당시에 BMW가 급가속되면서 충돌 추락하면서 탑승자 2명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1심에서 소비자가 역시 패소했지만 2심에서는 소비자가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현재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아직까지 급발진이 인정되어서 소비자가 최종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은 없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러니까 확정 판결까지 하면은 제조사 책임이 최종적으로 인정된 건 없는 거네요. 없습니다. 아,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군요. 그렇게 입증하기가. 그렇다면 저 변호사님 보시기에 이번에 좀 다른 결과 나올 수 있을까요? 최근에 이 사건을 포함해서 급발진 의혹 사건에서 법원이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변화 조짐을요? 적극적인 증거 조사에 나서고 있는데 소비자가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감정 내지는 검증을 해보겠다고 하면 통상 예전 같으면 굳이 그와 같은 사정은 서면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안이니 증거 조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을 상황이면 현재 여러 재판부가 적극적으로 소비자 측의 증거 신청을 받아들이고 급발진 사고로 볼 만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건 외에도 다른 사건에서도 지금까지의 경험과는 다르게 급발진 인정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더러 있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네. 당시 할머니에게는 뭐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가요. 경찰이 할머니에게 죄를 묻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한 건데요. 그런데 민사에선 왜 운전자 책임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건가요? 이 사건에서 경찰이 할머니에게 죄를 묻지 않는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국과수가 브레이크 제동 장치에 문제가 없다는 회신 결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 형사에서는 수사기관이 입증 책임을 지고 민사에서는 소비자가 입증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즉 입증 책임을 지는 쪽이 어느 쪽의 책임인지를
분간할 수 없는 사건이 급발진 사고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형사 책임은 민사 책임보다 그 요건이 더 엄격합니다. 즉 네. 민사 책임이 큰 그림이라면 그 큰 그림 안에 작은 그림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형사 책임입니다. 민사에서는 소비자 측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형사에서는 소비자 책임이 반드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그 구조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인데 형사에서 할머니 측이 그 형사상 책임을 면했다고 하더라도 무엇보다도 소비자로서 자신이 급가속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 내려면 민사에서 승소를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러한 측면에서도 귀추가 주목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쪽은 거대한 또 우리 국내 자동차 회사입니까? 아니면 그 제조사가? 국내 자동차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 자동차 회사요. 어쨌든 거대한 글로벌 기업과 네네. 지금 어떤 입증 책임을 다투는데 이게 과연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사건의 의미를 한 줄로 딱 정리를 하신다면 어떻게 보실 수 있으세요? 제조물 책임은 이미 소비자 입증 책임을 완화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입증 책임 완화가 그대로 와닿지 않습니다. 제조물 책임과 관련된 논의에 이어서 법원 실무도 바뀌어야 할 시점으로 보입니다. 네. 자, 법이든 성배,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맑은 하늘 아래 봄볕이 좋은데요. 카트리나 앤 더 웨이브스의 Walking on Sunshine 끝곡으로 함께 듣겠습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